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곡식.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산 자락에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6월이 지나서야 겨우 밭에다 수수를 심었어요.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이 광경을 보고 게으름뱅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얼 하는 것이오? 게으름뱅이가 대답하길 보시다시피 수수를 심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바보 같구려. 이제 6월인데 수수를 심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곤 고개를 내저으며 가버렸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사라져가는 스님의 뒷모습을 흘겨보며 소리쳤지요. 당신은 당신 밥이나 걱정하고 공부나 할 것이지 남이야 뭘 하든 무슨 상관이오? 그러면서 여전히 수수를 심었습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렸어요. 씨앗을 심은 지 며칠이 지나자 싹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새마지기의 밭에서 겨우 싹이라곤 3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마지기에 한 개씩이었지요. 게으름뱅이는 종일 이리저리 구경이나 다니고 잠이나 자면서 한 번도 밭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낫을 들고 추수를 하기 시작하였지요. 게으름뱅이도 낫을 탱거들고 수수를 베러 밭에 나갔습니다. 밭에 도착한 순간 세 그루의 수수가 커다란 소나무처럼 자라 보기에도 탐스런 열매를 솔방울처럼 가득 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삭 3개를 모아놓으니 마치 우산을 펼친 듯하고 새 마지개의 밭이 세 그루의 수수로 꽉 찬 듯이 보였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신이 나서 낫을 갈았습니다. 이때 전에 만났던 스님이 또 나타나 그에게 물었습니다. 낫은 뭐하러 갈고 있어? 게으름뱅이는 거만하게 말했어요. 오늘 수수를 베려고요. 스님은 다시 혀를 끌끌 차며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 같구려. 종려나무처럼 굵은 수수를 그 낫으로 배려한단 말이오. 얼른 집에 가서 도끼를 가져오시오. 게으름뱅이도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럴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집에 가서 도끼를 가져왔지요. 스님이 가까이 와서 보니 날이 마치 도끼 등처럼 두터웠습니다. 스님이 말하였지요. 우선 이 새 마지기 땅부터 평평하게 고르시오. 게으름뱅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서 일하였습니다. 우선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뽑고 흙 더미도 발로 밟아 평평하게 한 다음 말하였지요. 다 되었습니다. 좋소. 당신은 여기 서서 기다리시오. 그러곤 스님은 도끼를 들고 수수한 그루를 찢기 시작하였지요. 곧이어 쏴르르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방망이만한 수수들이 땅에 가득 쏟아졌습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게으름뱅이의 무릎까지 차 올랐지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충분하오. 게으른 뱅이는 수수 한 그루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나오니 다시 한 그루만 더 베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였지요. 한 그루만 더 뱁시다, 스님. 저희 집은 식구가 많거든요. 스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한 그루를 베어 넘겼습니다. 짜르르 하고 다시 소리가 나는가 했더니 이번엔 게으른 뱅이의 배까지 수수가 쏟아져 쌓였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이만하면 이제 충분하오. 게으른 뱅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수수 두 그루의 수확이 이렇게 많으니 나머지 한 그루도 마저 베어버리면 아마 앞으로 영원히 일을 안 해도 편히 살 수 있을게요. 그러곤 급히 외쳤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가졌는데 하나를 낳을지 둘을 낳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겨울이 되면 식구는 더 늘어날 테니 나머지 한 그루도 마저 베어주세요. 스님이 고개를 들어 그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좋소. 토끼 나를 나머지 한 그루에 잘 갖다 댄 후 스님은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하고 땅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수수대가 넘어갔지요. 수수는 마치 우박처럼 쏟아져 쌓였습니다. 그 우박 같은 수수가 쌓이고 쌓여 게으른 뱅이의 가슴까지 차더니 가슴에서 목으로 그리고 결국은 머리마저 보이지 않게 쌓여 버렸습니다. 게으른 뱅이는 결국 수수 더미 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수수가 게으른 뱅이를 죽인 곡식이라 하여 혼례식이나 장례식에는 모두 이 스스로 만든 음식을 상에 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코 다친 게으른 뱅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땅에서는 뜨거운 김이 숨막히게 올라왔습니다. 소금 장수도 소금찌개를 작대기로 받쳐놓고 나무 그늘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버들잎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잠을 재촉하였지요. 소금 장수의 잠을 방해하는 것은 매미 우는 소리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신경질이 났지요. 저놈의 매미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구먼. 소금 장수는 선잠을 깬 분풀이로 나무 밑둥을 발로 탕탕 찼습니다. 잠깐 매미 울음소리가 그치는 듯 하더니 다시 자지러졌습니다. 저놈의 매미를 붙잡아다 소금섬 안에 넣어 고생 좀 시켜야지. 소금 장수는 매미를 잡으려고 나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 나는 곳을 보아도 매미는 보이지 않았지요. 손으로 나무 잎사귀 하나를 가만히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자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소금 장수는 그 잎사귀를 따서 소금섬 안에 넣었습니다. 잎을 소금섬 안에 넣는 순간 소금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도 다 했다고 혼잣말을 하며 소금섬을 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이나 안 보이나 잘 보셔요. 소금 장수는 버들잎을 자기의 이마에 붙였습니다. 안 보여. 정말 제가 안 보입니까? 그래, 이것이 웬 좋아냐? 소금 장수는 버들잎을 이마에서 떼내었지요. 지금도 안 보입니까? 아니야, 지금은 네가 이 앞에 있지 않니? 소금 장수는 잎을 어머니의 이마에 붙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옳지. 이것이 바로 그 매미 날개라는 보물이로구나. 소금 장수는 잎을 이마에 붙이고 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도 전혀 아는 체를 하지 않았지요. 내가 안 보이는 모양이지? 소금 장수는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하였습니다. 굴비 가게에 가서 굴비 한 두름을 들고 나왔지요. 가게 주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날부터 소금을 팔러 다니지 않았어요. 날마다 장에 가서 쌀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옷감도 가져왔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얼굴에 기름기가 돌도록 잘 사는 것이 이상하여 한 동네 사는 친구가 소금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장사도 안 다니면서 무슨 재주로 그렇게 잘 사는 것이야? 나에게도 비법을 좀 가르쳐다오. 소금 장수는 자랑 삼아 매미의 투명한 날개가 붙어있는 잎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를 졸랐습니다. 여보, 나도 소금 장사를 할 터이니 지게와 소금 한 섬을 구해다 주시오. 네, 당신 같은 게으른 뱅이가 소금 장사를 하시겠다니요. 아무 말 말고 구해다 주시오. 그러면 비단신도 사다 주고 비단옷도 사다 줄 터이니. 아내는 긴가민가 하였지만 게으름뱅이 남편이 스스로 장사를 나가겠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서 이웃집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지게와 소금섬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소금섬을 지고 친구가 말하던 산 모퉁이로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소금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고 버드나무 아래로 가서 팔 베개를 하고 누웠지요. 매미 우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렸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친구가 가르쳐준 버드나무로 다가가서 버들잎을 손으로 잡았지요. 그래도 매미 우는 소리는 여전하였습니다. 이놈도 잡아보고 저놈도 잡아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잡아보아도 매미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 많은 잎을 언제 다 한 번씩 잡아본단 말이야. 에라 모르겠다. 게으름뱅이는 버들잎을 손으로 쭉쭉 훑었습니다. 그러고는 소금섬을 거꾸로 들어 소금을 모두 쏟아내고는 버들잎을 소금섬에 꾹꾹 눌러 담았지요. 버들잎을 한 섬 지고 온 게으름뱅이는 아내를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옆에 앉혀놓고 내가 보이오 하면서 버들잎 하나를 이마에 붙였습니다. 아내는 별 이상스러운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보이는데요. 게으름뱅이는 또 다른 버들잎을 이마에 붙였습니다. 보이오. 보여요. 보이오? 네, 보여요. 처음에는 장난스럽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는데 너무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다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날이 새 것 같았지요. 아내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장난을 끝낼 속셈으로 이제 안 보여요 하고 거짓말을 하였지요. 게으름뱅이는 버들잎 하나 찾기 참 힘들다 하며 한숨을 휴 내쉬면서도 좋아했습니다. 그 버들잎은 담배 쌈지에 곱게 넣어두고 나머지는 모두 두엄 더미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어 일하지 않고도 편히 살 수 있으니 걱정 마시오. 게으름뱅이는 큰 소리를 쳤지요. 다음날 게으름뱅이는 장에 갔습니다. 담배 쌈지에서 버들잎을 꺼내어 이마에 붙이고는 자,
어디로 갈까? 아, 마누라에게 비단 옷을 갖다 준다고 약속했지. 하면서 비단 가게로 들어가 다짜고짜 비단 세 필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저놈 보게. 웬 놈이 아무 말도 없이 남의 비단을 들고 나가는 것이야. 저놈이 도둑놈이로구나. 안 그래도 비단이 자꾸 없어지더니 저놈 짓이로구나. 비단 장수는 뭉둥이를 들고 쫓아와 게으른 뱅이를 내리쳤습니다. 이 도둑놈 잡아라. 쌀 가게 주인, 고깃집 주인, 신발 가게 주인, 지금까지 물건을 자꾸 도둑 맞아 이놈 잡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던 장터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게으른 뱅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고는 꽁꽁 묶어서 관가로 데리고 갔지요. 게으른 뱅이는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늙은 무관. 전주 변두리에 사는 가난한 선비 이상진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는 하였지만 밥 한 떼기는 없고 늙은 어머니를 복량할 양식조차 언제나 간당간당하였지요. 추석이 가까워진 어느 해였습니다. 벌써 며칠째 굶은 상진은 추석 차례는 고사하고 죽조차 먹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길게 탄식을 하던 상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딜 가서 쌀이라도 한 말 구워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전주에는 전동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인심이 넉넉하여 널리 칭찬을 받았지요. 상진도 그 소문을 듣고 전동흘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뼈대 있는 양반이 농사꾼인 전동흘의 신세를 지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상진은 전동흘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요. 언제 갚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네. 하지만 훗날 꼭 갚을 터이니 쌀을 좀 구워주게. 상진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하였습니다. 한동안 상진을 유심히 쳐다보던 전동흘이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제가 선비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머지않아 고생이 끝나고 고귀한 분이 되실 듯 합니다. 그때까지 먹고 사는 일은 저에게 맡겨두시고 공부에 전념하십시오. 뜻밖의 제의를 받은 상진은 매우 놀랐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 오히려 부담스러워 거절할까 싶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전동흘의 품새가 단정하고 진심을 보이니 상진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친구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그 후 상진은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약도 없이 남의 신세만 지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지요. 이런 상진의 마음을 눈치챈 전동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쌀 5말로 술을 빚어 잘 익거든 알려주시게. 상진은 전동흘이 시키는 대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술이 익자 전동흘은 그 술을 자기 집으로 가져왔지요. 그리고 푸짐한 안주까지 마련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전동흘은 널리 인심을 얻은 터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지요. 잔치에 흥이 오르자 전동흘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이상진 선비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선비께서 머지않아 벼슬길로 나가시겠지만 늙으신 어머니를 위하여 밭을 좀 개간할 뜻을 품고 있답니다.
그런데 농사에 서툰지라 나와 의논하여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전동을이 뭔가를 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사람들은 금세 협력할 뜻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요? 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미루나무나 버드나무로 끝을 송곳처럼 깎은 막대기를 50개씩만 해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송곳 같은 막대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개도 넘게 지고 와서는 상진의 마당에 쌓아놓고 갔습니다. 이걸로 대체 무얼 하려는 겐가? 상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전동을에게 물었지요. 전동을은 씩 웃고는 자기 종들과 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막대기를 산 비탈로 옮겼습니다. 이곳은 나무꾼들이 나무단을 쌓아놓는 주인 없는 땅일세. 잘만 개간하면 기름진 밭이 될 수 있지. 전동울은 먼저 산 비탈에 불을 질러 풀과 나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막대기를 꽂았지요. 그리고 거름을 아무렇게나 뿌려 놓았습니다. 겨울이 되었지요. 총총하게 막대기를 꽂아 놓은 산 비탈은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다시 땅이 질적하게 녹는 봄이 되자 전동을은 이상진을 데리고 산 비탈로 갔지요. 자, 이젠 막대기를 뽑아내고 그 구멍에다 조를 심어보세. 이래 가지고 농사가 될까 싶었지만 상진은 그저 전동을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여름이 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산 비탈에 낸 탐스러운 이삭이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겨우내 눈이 녹은 물과 거름에서 우러난 물이 막대기 구멍에 고여 조를 잘 자라게 한 걸세.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또 이만한 수확이면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네. 그러나 하늘은 이상진이 배부르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막 추수를 할 무렵 산불이 난 것이지요. 그토록 풍성하던 조밭은 까만 재만 남았습니다. 이제 할 수 없네. 자네 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있을 테니 자네는 서울로 가서 공부에 모든 힘을 쏟게. 전동울이 말했습니다. 상진도 늙은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어 동의하였지요. 내 기필코 장원 급제하여 자네의 은혜에 보답하겠네. 서울로 올라온 상진은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몇 해 지나지 않아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였지요. 청렴 결백하고 성실한 상진은 빠르게 승진하였습니다. 재산도 먹고 살 만큼 되었고 권세도 남부럽지 않았지요. 그동안 상진은 한시도 전동울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동울의 은혜를 어찌 돈으로 갚겠는가? 내 마땅히 벼슬 자리에 추천해 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상진은 동울에게 무슨 벼슬이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벼슬을 할 만한 학문도 재주도 없네. 다만 무관이라면 내 용력으로 한번 해볼 만한데 몸과 마음을 닦아 당당하게 합격해야지 어찌 도움을 바라겠는가.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받았다네. 자네가 성공을 하고 나를 친구로 여전히 대접해 주는 게 바로 그 보답이라네. 부디 자네는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고 공평하게 나라 일에 힘쓰시게. 비록 전동을은 농사꾼이었지만 그 어떤 선비보다도 올곧은 성품이었습니다. 그 후 동을은
상진과 연락을 끊었지요. 고향에서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행방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상진은 여러모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도무지 전동울이 간 곳을 알아낼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대궐로 출근한 상진은 동료 대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엔 출중한 인물들이 새로 좀 들어왔으려나? 꽤 나이가 많은 무관도 있다던데 제대로 용력이나 쓰려나 몰라. 그날은 바로 그의 무가 급제자들이 대신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예윽고 당당하게 무관이 된 젊은 급제자들이 우르르 들어와 인사를 여쭈었습니다. 힘과 패기가 펄펄 끓는 듯한 청장년들 가운데 이미 귀 밑 머리가 희끗한 중늙은이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이상진은 제 눈을 의심하였지요. 아니, 자네는? 그 중늙은이 급제자는 바로 전동을이었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사옵니까, 대감? 이때 상진은 이미 재상의 자리에 올라 있었으니 벼슬로 치면 동울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하지만 체면치레 따위는 집어 던지고 달려가 오랜 벗을 만난 반가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뒤로 상진은 언제나 동울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오랜 친구이며 은인인 전동울이요. 늦은 나이에 무가를 통해 벼슬길에 나온 까닭에 아직 마땅한 직책은 없으나 지식과 재주가 뛰어나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는 태산과 같으니 마땅히 대장부라 할 만하지요. 상진은 친척과 친구들에게 동을을 소개하고는 지난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말단 무관인 동을을 마치 정승대하듯 하였지요. 하지만 동을은 자기 분수를 지켜 예의를 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 진급하여 선정관이 된 동을은 상관과 부하들로부터 널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장군의 반열인 통제사까지 올랐답니다. 상진과 동을의 우정이 해가 갈수록 더욱 두터워졌음은 물론이지요. 도둑을 용서한 농부. 옛날에는 집집마다 소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꼭 있어야 하였지요. 소에다 쟁기를 지워 논밭도 갈고 소 등에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르고 하였습니다. 한 농사꾼이 소를 2마리 길렀지요. 어미소 1마리와 송아지 1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제삿날이 다가오게 되었지요. 마침 집에 돈이 없어서 송아지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송아지를 끌고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좋은 값을 받고 팔았지요. 배가 고픈데도 돈을 아낀다고 국밥 한 그릇 안 사 먹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돈을 잘 간수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고갯마루에서 도둑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가진 돈을 다 내놓거라. 송아지 판 돈을 내놔. 이 도둑이 장에서 송아지 판 것을 다 보고서 뒤따라온 것입니다. 송아지 판 사람이 정신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보시오. 무슨 사정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돈은 조상님 제사를 모실 돈이오. 그러니 며칠만 좀 참아주오. 며칠만 참으라니 그러면 며칠 뒤에 돈을 주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보아하니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내가 돈을 마련해 주겠소. 도둑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을 줄 아느냐? 그런 말로 나를 속이고 도망가려는 게지.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마침 고을 원님 행차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가마를 높이 타고 사령과 나주를 거느리고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원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도둑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송아지를 판 사람은 원님에게 사실대로 일러 바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제 친구인데 제가 오래전에 저 친구 돈을 빌려 쓴 일이 있습니다. 오늘 길에서 오랜만에 만나 저 친구는 어서 돈을 갚으라고 하고 저는 며칠만 참아달라고 하고 그러느라고 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들어보니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었지요. 서로 잘 의논하여 좋게 해결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가버렸지요. 도둑은 관과에 끌려가서 호된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고맙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도 일러 바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감싸주니 몸둘 바를 몰랐지요. 세상에 댁 같은 사람이 다 있는 줄 몰랐소. 난들 이런 짓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하도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없어 장돌뱅이 짓을 하다가 장에서 송아지를 팔아 큰 돈을 받는 것을 보고 그만 욕심이 생겼지요. 부디 용서하고 얼른 가보십시오.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송아지 판 돈으로 조상님 제사를 잘 모셨지요. 제사를 지낸 다음 날 이 사람이 외양간에 가더니 어미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고 웬일인가 하고 물었어요. 농사철도 아닌데 소는 왜 끌어내세요? 이 소를 내다 팔아야겠소. 송아지를 팔아 제사를 잘 모셨는데 또 어디 돈 쓸 데가 있어서 어미소까지 팔려고 그러세요. 남편은 며칠 전 도둑 만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정이 딱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소. 그래서 조상님 제사를 모시고 나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소. 이 소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지요. 그리고 장에 가서 소를 팔았습니다. 소를 판 돈을 가지고 장돌뱅이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을 하였지요. 어찌어찌하여 전날 그 도둑을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대로 돈을 가지고 왔으니 어서 받으시오. 이 사람이 소판 돈을 다 내놓으니 도둑이 그만 땅에 넙죽 엎드리더니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도 나쁜 짓을 하려는 나를 오히려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만 해도 평생 잊지 못할 터인데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함께 소판 사람 집으로 갔습니다. 도둑은 아주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장돌뱅이 노릇을 그만두고 이 집 농사를 거들며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소도 사고 논밭도 사고 해서 잘 살았답니다.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연희. 옛날 어떤 마을에 연희라고 부르는 어여쁜 처녀가 살았습니다. 연희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사방에서 총각들이 중매꾼들을 보내어왔지요. 어찌나 많이 보내왔는지 문에 불이 날 지경이었답니다. 그 바람에 콧대가 잔뜩 높아진 연희는 웬만한 총각은 한 눈으로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그날도 연희는
연못가에 나와 앉아 맑은 물에 비친 아름다운 제 모습을 들여다보며 우쭐거렸어요. 어디 가나 처녀들이 많지만 나만큼 고운 처녀는 없을 거야. 누가 나를 데려갈까? 세상에서 가장 인물 잘생기고 멋진 총각이 데려갈 것이야. 연희는 손에 끼고 있던 보석 반지를 뺐다 꼈다 하면서 제풀에 흥이 나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보석 반지를 놓쳐버렸지요. 보석 반지는 떼구르르 굴러 깊고 깊은 연못 속에 퐁당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아, 이걸 어쩌나. 내 반지. 연희는 너무도 안타까워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물속에서 빠끔 머리를 내밀더니 신바람이 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지요. 흐느껴 울던 연희는 개구리가 혹시 자기를 도와줄지 몰라 이렇게 말해 보았어요. 개구리야, 넌 뭐가 좋다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렴. 그러자 뜻밖에도 개구리가 말을 하였지요. 그래, 무슨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 말할 게 있으면 어서 하려무나. 연희는 좋아하며 연못에 빠뜨린 보석 반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어요. 개구리는 연희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석 반지? 그거야 제깍 찾아줄 수 있지. 그래, 그걸 찾아주면 넌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야? 연희는 얼른 대답하였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아, 싫어. 난 그런 건 바라지 않아. 그럼 무얼 줄까? 고운 옷을 줄까? 내가 옷순에서 무엇하니? 그럼 무얼 줄까?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개구리는 두 눈을 끔뻑거리며 말하였어요. 나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게 해줄 수 없겠니? 밥 먹을 때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잠잘 때도 한 방에서 같이 자게 해주렴. 그럼 네 부탁을 들어줄게. 연희는 어이가 없어 피식하고 웃었지요. 그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저놈을 속여 넘겨야겠어. 그래서 연희는 개구리더러 네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줄 것이니 어서 빨리 보석 반지를 찾아달라고 하였지요. 개구리는 따지듯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지? 꼭 약속하지. 글쎄, 약속한다니까. 만일 약속을 어기면 날 죽여도 좋아. 그럼 조금만 기다려. 깊고 깊은 연못 속으로 들어간 개구리는 한참 만에 보석 반지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연희는 보석 반지를 받아들자마자 휙 하고 돌아섰지요. 쟤 가진 놈이 따라오지도 못할걸. 개구리는 같이 가자고 자꾸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막 달려갔지요. 연희는 대문을 걸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갔지요. 그러는 사이에 연희는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였지요. 누군가 연인의 집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어요. 얘야, 누가 왔나 보다. 어서 나가보아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연희는 밖에 나가 대문을 열었지요. 문을 열고 내다보니 뜻밖에도 낯익은 개구리가 헐떡거리며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연희는 얼른 대문을 닫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쾅쾅쾅 하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지요. 아버지는 이상하여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머뭇거리다가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개구리라고 해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람이란 약속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법이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아예 약속을 하지 않든가.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 데리고 들어오너라. 연희는 싫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개구리는 연희 뒤를 따라 껑충껑충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개구리는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어서 빨리 저녁밥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연희는 그럴수록 개구리가 더욱 징그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들은 척 만 척하고 앉아 있기만 하였지요. 아버지가 다시 딸을 보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지 말고 약속대로 하거라. 연희가 부엌으로 나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자 개구리는 상 곁으로 껑충 나앉았습니다. 그러나 상이 너무 높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개구리는 연희를 보고 자기를 상 위에 올려놓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점점 더 밉게 구는 개구리가 보기 싫어 연희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엄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 위에 냉큼 올라앉은 개구리는 큰 입을 떡 벌리고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넙적넙적 집어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건너방으로 갔습니다. 연희 곁에 앉아서 두 눈을 깜빡거리던 개구리가 하품을 하며 말하였어요. 이젠 자야지. 밤도 퍽 깊었는데 난 졸려 죽겠어. 어서 네 방으로 가자. 연희는 참다 못해 쏘아붙였습니다. 밥을 얻어먹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난 사실 너와 거짓 약속을 하였어. 내쫓기 전에 어서 네 갈대로 가기나 하거라. 뭐? 난 여태 한 번 다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 실컷 좋건 그대로 했단 말이야. 죽어도 난 약속한 대로 해야겠어. 개구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연희를 쏘아 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겁이 난 연희는 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뒤 이불을 폭 뒤집어 쓰고 누웠지요. 개구리는 연희를 보더니 문을 열어달라고 자꾸 졸랐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못 들은 척 하였지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자 개구리는 장우지를 듣고 방 안으로 훌쩍 뛰어 들어왔습니다. 개구리는 연희의 머리맡에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자정이 지나 첫 딸기 꽃기호 하고 올 때였지요. 갑자기 개구리가 지금까지 쓰던 말투와는 다른 점잖은 어른 말투로 연희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예쁜 처녀, 나를 좀 보시오. 연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불길 사이로 뻐끔히 내다보았지요. 그랬더니 글쎄 머리맡에는 징그러운 개구리가 아니라 자기의 꿈속에서 늘 그려보던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이 점잖게 앉아 있었어요. 젊은 총각은 연희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신선들이 사는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총각이요. 아름다운 그대를 내 아내로 삼고 이 땅에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려왔소. 그러나 지내보니 그대는 인물은 고와도 마음씨가 밉더군.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처녀를 어디에 쓰겠소. 차라리 그대보다 인물은 좀 못하여도 한 번 다진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처녀가 더 낫지. 그래서 난 그런 처녀를 찾아가오. 젊은 총각은 연희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연희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 부랴부랴 뒤쫓아가며 잘못했다고 빌었지요. 그러나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대문 밖으로 썩 나가더니 어디론가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습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얻은 아내. 홍길동은 멀리 남쪽 바다에 있는 저도로 갔습니다. 데려간 부하들과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지요. 또한 앞날을 생각하여 틈틈이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는 길동이 혼자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떠났어요. 사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인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가는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어느 집 담벼락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한 생각이 들어 사람들 사이를 기웃기웃하였지요. 담벼락에 이런 방이 붙여 있었답니다. 누구든 내 딸을 찾아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 길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저것이 대체 무슨 방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길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하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로군요. 예, 산에 약초를 캐러 가는 길입니다.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 들어보시오. 저기 저쪽 으리으리한 기와집 보이지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떵떵거리며 사는 황 부자네 집이지요. 황 부자에게는 아리따운 외동딸이 있는데 재주가 뛰어나고 몹시 똘똘하지요. 황 부자는 금자둥이 외동딸을 애지중지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하늘에서 난데없이 바람이 휘몰아치질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바람이 멈춘 뒤 보니 황 부자네 외동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온데간데 없지 뭡니까? 황 부자 부부는 하인들을 풀어 밤낮으로 딸을 찾아보러 일렀지요. 그런데 황 부자네 외동딸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하여 황 부자가 저렇게 방을 써붙인 거예요. 생각이 있으시오? 무슨 생각 말이오? 말귀 한번 어둡기는 황 부자네 외동딸을 찾아주고 사위가 되어볼 생각이 있느냐 그 말이오. 글쎄 참 안 된 일이군요. 하지만 제가 워낙 갈 길이 바쁜 사람이라서. 길동은 마을을 떠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이윽고 깊은 산속에 이르렀지요. 약초를 찾느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답니다. 산속이라 날이 일찍도 저무는구나. 길동은 좁다란 길을 따라서 터덜터덜 산을 내려갔지요. 그런데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룻밤 쉬었다 갈 작정으로 불빛이 반짝이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둔갑한 귀신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지요. 게다가 귀신들은 도술까지 부리는 무시무시한 놈들이었습니다.
길동은 재빨리 몸을 감추고 귀신들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귀신들은 마당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 귀신들을 몽땅 쫓아내야겠구나. 귀신들이 날뛰면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을 것이야.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귀신들은 온갖 도수를 부리고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어찌나 화려한지 마치 무슨 축하할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길동은 귀신을 잡으려고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귀신 두목의 몸통에 정통으로 맞았지요. 두목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나머지 귀신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고 말았지요. 길동은 나무 위로 올라가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무에서 내려온 길동은 약초를 캐기 시작하였어요. 얼마쯤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으로 둔갑한 귀신 4~5명이었지요. 그 귀신들은 길동을 보고 멈칫하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는 게요? 약초를 캐고 있소이다. 아, 그래요? 그럼 아픈 사람 병도 고칠 수 있소? 웬만한 병은 고칠 줄 알지요. 그러자 귀신들이 기뻐하며 길동의 소매를 잡아 끄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대왕님이 새색시를 얻어 장가를 들었다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벼랑간 하늘에서 화살이 날아와 대왕님이 크게 다쳤지 뭡니까? 대왕님 목숨이 위태위태하다오.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병을 고치면 대왕님이 큰 상을 내려주실 것이오. 어젯밤 내가 쏜 화살에 맞은 두목놈이 대왕이로구나. 길동은 못 이기는 척 귀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곧 대왕 귀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지요. 대왕이 끙끙 신음을 하며 말했어요. 내가 하늘이 쏜 화살을 맞고 병이 들었다. 어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약을 짓도록 하겠소이다. 길동은 약 주머니를 올려 독약을 꺼내었어요. 그것을 따뜻한 물에 타서 귀신 대왕에게 주었지요. 귀신 대왕은 살아날 약인 줄 알고 벌컥벌컥 그 물을 마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을까요? 대왕 귀신이 온 몸을 비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더니 피를 한 사발이나 토한 뒤 허옇게 눈을 뒤집고 죽었지요. 대왕님이 죽었어. 나머지 귀신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길동은 도수를 부려 도망치는 귀신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건넌방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아리따운 두 소녀가 사뿐사뿐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길동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였지요. 저희들은 귀신이 아니랍니다. 며칠 전 이곳으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부디 저희를 살려주세요. 오는 길에 황 부자가 딸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길동이 물었지요. 누가 황 부자의 따님이요? 눈이 또랑또랑한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다른 한 소녀는 황 부자가 사는 건넌 마을에서 붙잡혀 왔다고 했습니다. 길동은 두 소녀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어요. 먼저 황 부자가 사는 마을로 가서 외동딸을 부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황 부자가 길동의 손을 꼭 붙잡더니 부탁을 하였지요.
고맙소. 약속한 대로 재산의 절반을 주고 사위로 삼겠소. 부디 물리치지 마시오. 그리하여 길동은 황부자의 외동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길동은 건넌 마을로 갔지요. 건넌 마을 소녀를 데려다 주려고 말이지요. 그 집에서도 길동을 귀한 손님으로 반겨 맞았답니다. 그러고는 사위가 되어달라고 어찌나 사정하는지 차마 물리칠 수가 없었지요. 길동은 또다시 장가를 들었어요. 아리따운 두 아내를 한꺼번에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재산도 많이 생겼지요. 며칠 뒤 길동은 두 아내를 데리고 부하들이 기다리는 마을로 갔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길동은 두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